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정목 스님의 윤화 방송에 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공부를 했고 결국은 동양학을 선택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선친의 말을 듣고 중어중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중문과를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 중국어를 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하고, 뭐 이런 쪽의 분위기였고, 학문을 하는 것과는 처음에 이제 거리가 느껴졌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니까, 대학교에서 시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그 87 항쟁이라는 게 있었고, 연대에는 이한열 뭐 열사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1학년 들어가자부터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 이제 중앙 동아리라 해서 학교 전체 동아리가 있고, 학과 내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분과의 그 학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뭐 어쨌든 그 가장 책을 열심히 읽을 것 같은 학회에 들어갔죠. 철학반에 들어갔습니다. 철학반에 들어갔어요. 사회과학반 뭐 이런 데 말고 일단 철학반에 들어갔어요. 철학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책을 보는 것이 이제 철학 동력 출판사에서 나온 철학 에세이 뭐 이런 책이에요. 거의 이제 막스의 그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롯해서 사적 유물론 뭐 이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한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고,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극복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였는데,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동서 철학을 쭉 다 봐왔는데,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9품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전체 사상 철학사에서 상품은 될 수 없어요. 이 유물론이라고 인간이 모든 게 어떻게 물질로서 다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각소현발이죠. 이 원각경에 나오는. 이 세상에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이 다 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거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좀 안 좋으면 더 개발하고 개발해서 지금 쓰는 카메라가 됐고, 지금 건물이 됐고, 이런 책상이 됐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지혜의 발현이지 이게 어떻게 유물론이겠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철학적인 방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철학 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생산력과 생산관계,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 경제 문제, 여기에 인간은 너무나 끄달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정반합이라 그러면 반의 철학이죠. 그게 그런 형태의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그렇다, 좋다. 그러면 내가 학회 간사를 한번 할 건데, 근데 저는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 이론, 막스 철학도 좋지만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좀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자. 서양 철학사를 한번 다 봅시다. 서양 철학사를 한번 다 봐서 이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사를 한번 쭉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관념론적인 철학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간의 사유가 변화해 왔느냐, 서양의 사상사를 먼저 하는 걸 한번 보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서 이제 서양 철학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거의 탈레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양 철학사 책을 몇 종류를 보게 된 겁니다. 저도 열심히 봤죠. 칸트, 뭐 헤겔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의 수업을 중문과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과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말하자면 이제 서양 철학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책들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다음에 헤겔의 정신 현상학, 그다음에 비투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 그다음에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뭐 이런 책들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자 보다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막 철학과에 막 가서 이제 철학과 전공 수업들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뭐 아주 위대한 계몽 그 사상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계몽의 그 아주 핵심이 되는, 제가 이제 그 독일어를 제2외국어했기 때문에 독일어보는, 제가 독일어본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Was ist Aufklärung, 계몽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수업 들으러 갔고요. 헤겔의 정신현상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제 헤겔의 정신현상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장욱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주의자예요. 토미스트. 말하자면 신학 전공자예요.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 뭐 이런 전공하셨던 분들,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막 하면서 헤겔 철학을 막 독일어로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정신현상이, 어떤 정신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헤겔의 가이스트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는 거는, 헤겔의 정신현상을 봤던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 정말 학기 말에 독일에서 20년 동안 헤겔만 전공하셨던 한국 그 학자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특강을 해주러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 헤겔의 정신현상 책이 있으면 앞에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우리 서론부터 쭉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 20년 독일에서 헤겔 전공하셨던 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년 공부했는데 나도 아직 헤겔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아직 헤겔을 잘 모르겠는데 20년 공부해보고 나서 보니까 하나 안 게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은 서론이 결론이야. 나는 이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서론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스트의 자기 현현이에요. 막 정신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절대 이성인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헤겔을 책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와닿아서 기억에 남는 건 딱 한 구절이 있었어요.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종의 안중엔 영웅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났어요. 그 옛날 말이니까 종이라고, 요즘 이제 이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왜 시봉 드는 그 노예의 입장에서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생활들을 다 보기 때문에 영웅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괴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었던 시봉 드는 사람이나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화장실 다 가고 뭐 화낼 때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시봉이 들었던 분들 눈에는 영웅이 없는 거죠. 밖에서는 영웅이라 하는 분인데, 역사철학 강의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헤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기 불교대학에서 가끔 이제 이 얘기를 활용해서 우리 그 대중들에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사님들 중에 부인과 딸에게 인가받으면 그분이 최고다. 시봉하고 있는 옆에 그 상자에게 우리 큰 스님 최고다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거는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 들으면서 제가 알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양 철학사를 쭉 봤는데요. 서양 철학사 쭉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동양 철학에 비해서 사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유와 동양 사람들의 사유가 굉장히 다른 면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천재들이 많아요. 서양 철학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서양 철학에 천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도인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게 죽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신비주의자라고 치부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 철학사에서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근데 그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 이렇게 깨닫거나 느꼈거나 새로운 세계를 봤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서양 철학사에는 소외되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동양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 불교만 봐도요.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 분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겐 도통론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깨달으신 분이 그 다음 깨달은 분에게 인가를 해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을 그 법통이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안목자가 안목자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잖아요. 목격이 도존이다. 목격자 할 때 그 목격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그 자로가 이 선생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을 왜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목격이 도전이라. 눈과 눈이 마주치면 도가 있는 건 아는데 뭔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이제 인가되면서 물려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법통이 서서 물려지는 전통이 이어지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전등, 그죠? 예, 전등. 이게 이제 전등 상속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 이 부처님법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굉장히 깨달음을 이뤘다는 분들이 대중들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대한 스승이 위대한 제자에게 안목을 넘겨주고 인가해주는 부분들이 만약 있었다면 서양에서도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철학자들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막 그분들이 나중 가면 서양의 예술이나 철학의 천재들이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서 철학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신에 제가 이제 서양 철학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분석을 합니다. 논리 실증적으로 쫙 분석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합니다. 신의 존재 증명까지 하려고 덤벼들 정도로 정밀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 사유를 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냥 동양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데 한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벙벙할 가능성이 많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데피니션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성이라는 용어를 나는 이렇게 쓰겠다. 이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자가 이성이니 경험이니 이런 단어들을 오성이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데피니션을 내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자기 철학을 전개해 나가요. 나는 이런 용어로 쓴다. 그래서 논리학을 모르면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아에 있잖아요. 기하학이나 논리학을 모르면 그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문자의 이 어떤 그런 그 세계에 정밀하죠.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이 서양에서는 철학자가 과학자요 수학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문외한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다가 20대 때 서양 철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철학자인데 과학자지? 이 사람은 뭐 또 수학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최고의 수학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피아노 음계는 다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가 차이가 나는 것이 동양이라고 하는 게 검문고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음을 윙 해서 이렇게 울림을 통해서 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모든 건 연기의 세계에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동양의 어떤 악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서양의 악기는 이 이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할시켜 놓은 거예요. 피아노는 철저한 수학입니다.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똥똥똥똥똥똥똥 하면 다 나눠져 있죠. 그냥 음과 음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빈자리라고 하는 건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화음으로 넣는 거지요.
화합물을 넣어서 그걸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수학 과학이 발달하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60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는 서양이 과학과 이런 그 수학이라고 하는 발전을 통해 가지고 신의 영역은 우린 모르겠다. 우린 모르겠으니까 신의 영역은 떼내고 중세 신학에서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한번 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로 이제 발전해 온 거 칸트 해결까지 오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동양이라고 하는 형태는 깨달음의 세계, 감각의 세계, 느낌의 세계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 아까 검은고와 같은 더듬어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이제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디테일하게 숫자로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시 다 재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중화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검은고처럼 더듬어서 찾아서 깨닫는다고 할 때는 보편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양이 먼저 동양을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20대 때 여전히 이제 저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서양 철학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실존 철학이었습니다. 실존 철학은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느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그 사유 체계를 서양 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중용이라는 텍스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용은 후반부는 전부 성실장인데요. 성자 천지도야요, 성지자 인지도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실이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도라는 거는 늘 성실하대요.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달이 떴다가 졌다가 별이 돌고 돌고 이거를 천문학적 세계에서 과학적인 접근부터 하기 전에 야 태양이 쉰 적이 있냐? 얼마나 성실하냐? 성지자 인지조야. 성실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도야. 이런 거죠. 이게 말하자면 삶의 그냥 그 스타일입니다. 천문학을 알아서 지식을 갖추어서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쟤들은 쉬지 않네. 우리도 성실해야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죠. 동양적인 거는. 그래서 인간이 할 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천지의 운행과 같은 형태로 우리도 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철학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근데 그거를 20세기라고 하는 건 그걸 전부 다 현실 속에 가져와서 철학 과학자들만 가지고 있는 이론이 핸드폰이 되고 노트북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 세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구의 서양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한번 싹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여전히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게 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베이스가 동양 베이스니까. 그래서 좋아했던 게 실존 철학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 뭐 이런 게 아주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 독일어로 자인이라는 건데요. 서양이 지금까지 해왔던 철학은 전부 존재를 이해하기, 시간과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짜이트 운트 자인 운트 짜이트 뭐 이런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 중요한 얘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궁극적 존재, 그러니까 존재는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진여 같은 겁니다. 궁극적 도,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근데 서양에서 지금까지 존재라고 얘기했던 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 이러면은 도의 세계로 우리가 볼 때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잖아요.
신을 어떻게 말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존재 증명을 하고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존재자, 이건 존재자는 전부 있음의 세계의 얘기거든요. 있음의 세계. 예. 그러니까 이 존재는 있고 없고가 끊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존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놓고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데거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김용효 교수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김용효 선생이 서양 철학의 대가이세요. 그리고 하이데거나 뭐 데리다나 이런 서양의 해체 철학, 이성이라고 하는 걸 궁극적으로 믿었다가 이제 이게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해체론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핵심되는 분이 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인데, 김용효 선생이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 보시다가 결국은 서양 철학 전공하셔서 하이데거까지 가셨다가 그분이 뭐 하셨느냐? 금강선언에 와서 불교 공부하셨다고요. 마지막에 유식학, 화엄 이런 거 공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이데거의 전기 철학은 유식이다. 그다음에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은 화엄이다. 그리고 서양 철학자 중에 가장 불교를 잘 이해한 사람이 하이데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철학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실존이라고 하는 형태의 알의 문제보다 알미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에서 이게 이제 생활이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오는 어떻게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생성이라고 하는 문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딱 하나 뭔가 존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잉에서 비커밍의 세계로 넘어오는 서양 철학의 변화가 있어요. 궁극적인 뭐 어떤 존재가 있다. 하나님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끊임없이 인간의 사회에서 변화오고 어떻게 재해석되느냐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서양은 음성 중심주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요한복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잖아요. 로고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은 모든 논리학 뒤에 로직스가 붙잖아요. 그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의 명령 비슷한, 음성 비슷한, 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을 다시 이제 억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음성 중심주의를 해체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데리다의 해체주의예요. 그래서 로고스 센트럴리즘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문자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불교에 오면 그냥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말이 끊어진 말씀이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로고스는. 이렇게 왜 신학적으로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다시 문자로 오면 안 되지. 음성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다시 문자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언어라고 하는 말이 끊어진 세계. 그냥 우리 낙산사 홍련암에 가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련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백이관음이 무설설하고 백이관음은 말없이 설법을 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완벽한 주석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말에서 다시 이제 문자로 간다. 막 이렇게 막 일일일서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불교를 보면서 불교가 최고다. 역시 불교가 최고고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015년에 광화문에 우리 종정 스님이 세계 무차선 법회할 때 미국에서 이 캐톨릭 대표해가지고 코알스키 신부라고는 성공회 미국 최고의 수석 사제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고 전 세계 우리 카톨릭 대학의 최고 의장이 안토니 서레나라는 분이 두 분이 왔어요. 제가 의전을 맡았어요. 근데 그분 맡았는데 뭐 저는 영어는 브로큰 잉글리시니까 뭐 대충 하죠. 그 옆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성공의 최고 사제하고 캐톨릭 최고 대학의
의장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겠냐? 대화가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스펠 오브 존 뭐 이러면서 요한복음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하는 말이 있다. 그 word, 말씀이라는 게 뭐냐? 얘기했어요. 뭐냐? 얘기해봐라. 불교에서는 이 태초의 말씀을 말이 끊어진 말이라고 본다. 이걸 생각이 끊어진 세계라고 한다. 근데 내가 연구하는 타너 스님은 천하에 무의도요 성인이 무양심이다 그랬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그랬다.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성인은 무심을 증득한 거다. 세상의 모든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세존도 그렇고 무심을 증득한 분이지 않겠냐, 성인은. 그 무심을 증득한 분의 언어가 나올 때 이전의 세계, 로고스 이전의 세계에 무심을 증득해서 나온 말씀이니까 근본 자리는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고 노자가 이 말씀을 하고 서가가 이 말씀을 해도 그 말은 다 방편이다.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 그 말이 나오기 이전 소식, 무심의 세계, 말 끊어진 세계로 보면 예수나 석가나 그냥 바로 소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이 코왈스키 신부가 말이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1960년대부터 뭐 얘기를 막 한 시간 동안 혼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두 캐톨릭에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막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막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를 너무 며칠 다니면서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말한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이 다 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저 하이데거 같은 분들의 말들 말이죠. 저런 거 보면 불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불교 공부 굉장히 많이 한 분들입니다. 제가 20대 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사회운동과 관련된 그 텍스트들을 다 보기 시작해서 서양 철학사를 쭉 한번 다 보면서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다 일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된 거는 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죠. 불교가 세상 그 어떤 사상 철학이 다 와도 다 얘기해 줄 바가 있고 가르침을 줄 바가 있고 다 소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신한 게 제가 이제 그 20대 때 10년 공부했던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20세기 한국이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거였습니다. 조선이 망할 수 있죠. 조선이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이 가장 부족했던 건 뭐냐면 중국을 보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 건 그겁니다. 우리끼리 논쟁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땠냐면 이러한 동양적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이런 사유 구조로 왔어요. 오다가 갑자기 서구에 과학이 들어오고 서구에 이제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구에 들어와서 뭐 교역을 하자고 하고 시작하면서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을 때 동서 문명이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때 반응이 말이죠. 중국에서는 자체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걸 문화열 논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중국인들 중에 서체중용하다. 중체서용, 서체중용 얘기 납니다. 중국은 체로 삼고 서양의 거는 용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양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태구 같은 사람은 서체중용이다. 야, 서양을 체로 삼고 중국을 용으로 삼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고 불교계에도 이래요. 우리 가장 중국적인 불교가 뭡니까? 선과 화엄 뭐 이런 거잖아요. 대승기신론파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의 철학이 들어오니까 논리, 실증주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이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응대해서 꺼낸 철학이 뭐냐면 유식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논리학이 있어라고 해서 다시금 이제 이 청말부터 시작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식학이 붐을 일으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유식학파하고 기신론파가 논쟁을 벌여요. 중국 안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유식학파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이나 이게 기신론이나 이런 학파가 논쟁을 엄청 벌입니다. 엄청 벌이고 유교 안에서도 논쟁을 엄청 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식학의 웅심역의 뭐 신유식론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식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론서들만 봤지만 유교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한 현대 신유가 십철이라고 하는 대단한 유교 학자들이 예를 들면 뭐 모종삼 같은 사람은 칸트 철학을 가지고 중국 철학을 다시 보는 거죠. 이런 그 대가들의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방동미, 방동메이, 뭐 모종삼, 웅심역, 당군이 인도 철학, 중국 철학, 뭐 중국 철학을 베이스로 하면서 서양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동서문명이 만나고 이 동양이 어떻게 서양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현대의 담론들이 중국에 방대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유학이 신학을 만나고 서학을 만나고 서구의 물질 문명 그다음에 과학 기술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번 논쟁을 벌이고 우리 자체에서 대화를 하고 이 속에서 자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바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일제에서 주어진 어떤 근대라고 하는 걸 받고 해방이 되고 바로 그냥 조국 근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면서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 조선은 나빴다. 그다음에 근대는 무조건 좋다. 라고 하는 그 근대지상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산업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은 또 좋은 전통은 놓쳤고, 그 다음에 서양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미국 중심으로 그냥 유행했던 그런 형태도 또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이제 한국 사상사나 이런 그 변화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봐요. 20대 때의 문제의식이 중국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좀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어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런 그 대가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뭐 이렇게 중국을 접해보니까 중국이 그닥 한국보다 나은 나라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예의가 바르고, 우리가 훨씬 중국어 한자 발음도 우리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입성이 살아있으니까. 중국 발음이요, 이 입성이 없어졌습니다. 기역, 디귿, 리얼 이런 발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국술밥, 이제 그 국술밥 할 때 밑에 받침이 있는 그 발음들이 입성인데요. 중국 발음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발음은 다 있어서 운자를 다 맞춰서 썼는데 그 위에 이 발음이 없어지면서 발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전을 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 그러면 이렇게 단전을 딱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7, 8, 9, 10 이렇게 할 때 딱딱딱딱 울려줄 때 단전을 울리잖아요. 중국어 발음에서 입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발음이 없어요. 밑에 받침이. 발음이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입성이 살아 있어야 사람이 분명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입성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의 뜻을 다 안 드러내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엉큼해집니다. 좀 엉큼해져요. 근데 지금 중국의 발음 중에 더 나쁜 게 한 가지 있어요.
얼화돼요. 얼화. 그러니까 你去哪里 이렇게 할 걸 你去哪儿啊什么事 이렇게 한다고요. 什么事 해야 되는데 什么事 이렇게 계속 발음을 이렇게 뭉개면 내 정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도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고가 될 수 있잖아요. 한국인은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면 속이 다 들켜요. 정확하게 얘기해라. 막 이렇게 딱딱 그냥 찍어서 딱 하는데 뭐 이렇게 엉개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발음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지금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중국의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한국 드라마가 왜 재밌느냐. 이 드라마에는 한국어가 딱 맞다는 거예요. 발음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저기 드라마 방송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 이게 확실히 꺼져라는 거예요. 니 줘봐 이러면 안 된다. 니 줘봐 이게 안 돼. 꺼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확실하게 맞대.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발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이. 제가 20년 전에 중문과 다니는데 별명이 국어중문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연수를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 학생이 우리 서울에 와서 하숙하고 생활하는 그 하숙비만 하면 중국에 연수 가면 1년 동안 수업 다 듣고 하숙 다 하고 마지막 한 2개월 중국 그 여행 다니고 와도 돈이 비슷할 정도로 중국 물가가 쌌거든요. 다 중국 연수를 다 갔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는 중국 발음보다 한국 발음이 좋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20대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못하지 않는데 아무리 이 연구를 해봐도 왠지 중국한테 학술적으로 뒤진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교나 학술 서적을 보면 퇴계, 율곡, 다산 위대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고전서를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책의 저자들을 보면 기가 눌렸던 거죠. 그만한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해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까웠었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게 있는데 무엇일까? 그때는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좀 위험한 발음일 수는 있으나 중국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중국은 노노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노노가 필요한 나라다. 중국이 왜 이렇게 G2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차이니즈 드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중국에 살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동양의 새로운 문명이 활짝 꽃을 필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가서 배우고 싶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문명의 새로운 문명을 펼쳐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동양이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중국은 조금 못 미치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한때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가서 그게 시민이 되어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시민권을 따서 그게 만들어준 나라잖아요.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가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만큼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 그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중국이 뜬다.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클 거다. 40-50년 전에 40-5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하셨고 중국이 뜨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어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벌써 60년대에 하셨대요. 본인도 당신께서도 중국어를 배웠고 근데 그러면서도 말씀하셨죠. 중국은 미국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서양 중심 세계에 동양을 알리고 동양이 대등하다는 걸 알려주는 데까지가 중국의 역할이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일본은 알았지만 중국은 잘 몰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동양의 어떤 힘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정수를 동양 정신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한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 20대 때에 그 공부했던 것이 30대로 넘어오면서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학의 기본에서 한국의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공부해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양적인 힘이 서구 유럽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응해야 될 거냐. 거기에서 노신이라는 인물을 공부를 했는데요. 노신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라이, 그 다음에 되받아준다. 서양 걸 받아서 되먹여준다는 거죠.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받아서 동양의 정신으로 되먹여준다. 뭐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 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의 졸업 논문이 제목이 노신 광인 일기의 광상징성 분석이었어요.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광인 일기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보면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기를 써요. 일기 쓰는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성각자냐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학부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논어에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용이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광견자예요. 공자가 그럽니다. 중용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미칠 광자, 광인을 찾거나 견자를 찾는다. 근데 광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뜻은 너무나 높은데 현실이 못 받쳐주는 사람. 그걸 광자라 그래요. 그래서 왕양명 좌파는 말이죠. 광을 좋아합니다. 왕양명의 양명의 미칠 광자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높아가지고 현실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광자에서 진취적 기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유소불이라 나는 하지 않는 게 있다.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돌아서 난 이건 안 해. 이게 이제 견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중용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광견자를 찾아서 교육을 시킬 거다는 말을 해요. 근데 향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원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다 인간관계가 좋아요. 어딜 가도 그 사람 다 중용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껍데기 중용이고 속으로는 진짜 중용자가 아닌 가짜 중용을 향원이라 그래요. 향원은 덕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신의 광인일기라고 하는 광을 이 공자가 말한 이 광, 그 다음에 그때 미셸 푸코라고 있었어요.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예요. 광기의 역사. 광기의 역사도 굉장히 재미난 책이죠. 서구의 이성을 쭉 이성 철학이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광이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서구 비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이성이라고 한 게 오히려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성의 어떤 그런 그 병폐들을 얘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의 20대 때에 그 공부했던 저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많은 선후배 동료들, 같이 텍스트를 보고 같이 공부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끊임없이 함께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저의 어떤 그 편벽된 어떤 그런 스타일이 변화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 학생이 서울에 와서 하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문학을 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걸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중국학을 하면서 어떻게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더 위대한 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관심이었고 문심조룡이라는 걸 통해서 인문학의 세계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인문학의 세계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문의 힘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주특기가 삭발하고 나타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삭발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나 늘 뭔가 이 절에 들어가서 한번 수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저도 예전을 한번 회고를 하면서 우리 정 목수님께서 아무 얘기나
편안하게 좀 하라 그래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출가해서 만났던 스승들, 큰 스님들, 출가해서 공부했던 얘기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